아니, 영감탱이 미쳤어? 이 비를 다 맞고 어디를 가? 당장 들어와. 비 오는 날이었어요. 낡은 리어카를 끌고 가던 할아버지를 보자 할머니가 갑자기 뛰어나가셨습니다. 그리고는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. 할머니는 노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가게 안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.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방 구석에서 새 우산의 가격표를 떼고 계셨죠. 국밥 그릇에는 수육을 산더미처럼 올리셨습니다. 국밥 아래에는 고기가 2층이나 더 깔려 있었습니다. 나갈 때는 아까 떼어낸 새 우산을 툭 던지며 말씀하셨죠. 이거 손님이 두고 간 거야. 거추장스러우니까 가져가. 우리 할머니는요, 참 이상한 할머니예요. 새벽 4시 반. 온 동네가 잠든 시간에 홀로 일어나 가마솥과 싸우십니다.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에서 할머니의 국밥집만 불이 켜집니다. 그 불빛이 하루도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. 할머니한테 혼난 사람들은 다 울면서 나가요.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서 울고 있었습니다. 어릴 땐 몰랐습니다. 그저 계산도 못하고 성격만 급한 분인 줄 알았어요. 할머니는 항상 남는 게 없었습니다. 그런데도 늘 고기를 더 얹으셨습니다. 어릴 때 제가 물었습니다. 할머니, 이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. 할머니는 잠깐 저를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. 그럴 수는 있어도 사람은 남잖아.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. 국밥집 문은 1년 동안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습니다. 내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쉬냐. 그 고집이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쉼이자 위로였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.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사업에 실패했다며 마지막 식사를 하러 온 아저씨가 있었어요.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. 그 눈빛이 어땠는지 지금도 기억납니다. 먼 곳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. 할머니는 그 분위기를 눈치채신 듯 쟁반을 탁 내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. 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내일 그릇 닦을 사람이 없네. 내일 아침에 와서 좀 도와줘. 밥값은 일당으로 칠 테니까 떼먹지 말고 꼭 와.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. 할머니도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냥 국물만 한 번 더 저으셨습니다. 다음 날 아침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. 아저씨였습니다. 그 후로 아저씨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나는 그 아저씨를 매일 볼 수 있었습니다. 그건 동정이 아니었습니다. 당신은 어딘가에선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할머니만의 방식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. 한 번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식음을 전폐하던 단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. 항상 골목 어귀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. 눈은 뜨고 계셨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. 우리 할머니는 그분을 억지로 끌고 와 자리에 앉히셨습니다. 형님, 영감이 나한테 1년치 밥값 맡겨놨어. 안 먹으면 내가 공짜 돈 먹는 거야. 그러니까 얼른 먹어. 영감 편히 쉬게 해줘야지. 그 거짓말 덕분에 그분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. 거짓말인 걸 알았을 겁니다. 하지만 그 거짓말은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었습니다.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또 한 번은
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러 교도소에 간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.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수군거림도 심해졌습니다. 장을 보러 나왔다가도 사람들의 눈길에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시곤 했습니다. 그분을 길에서 만난 할머니는 가게로 데려오셨습니다. 단골 손님들은 그 아주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. 남들 말 신경 쓰지 마. 죄는 아들이 지었지. 네가 지었어? 속이 든든해야 면회도 가지. 자, 먹어. 가게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. 그 침묵 속에서 아주머니는 처음으로 등을 펴고 앉으셨습니다. 모두가 등을 돌릴 때 할머니는 그분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. 제가 서랍을 정리하다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. 30년 전 이름도 모르는 청년이 보낸 편지였습니다.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. 얼굴도, 이름도 기억 안 나. 그냥 그때 눈빛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고기 몇 점 얹어준 것 같아. 그게 다야.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셔도 그 편지는 할머니 서랍 제일 안쪽에 30년 동안 있었습니다.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. 한 번은 국밥집 앞에 직접 담근 김치와 반찬들이 있었습니다. 할머니, 그때는 고마웠어요. 할머니 덕분에 일어설 수 있었어요. 라는 짧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. 할머니는 그걸 보시고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. 그러다 쑥스러운 듯 말씀하셨습니다. 봤지? 나는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해. 또 한 번은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적이 있었습니다. 과로였습니다. 처음으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. 다음 날 아침, 국밥집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습니다. 누가 연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. 어떤 이는 말없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. 어떤 이는 쌀과 야채를 싸왔습니다. 사업 실패했던 아저씨도 와 있었습니다. 제일 먼저 와서 가게 문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.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었습니다. 할머니는 그 모습을 안에서 보시다가 그냥 들어가 국물을 올리셨습니다.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. 할머니가 사람들한테 뭔가를 준 게 아니었습니다. 할머니가 먼저 살아줬던 겁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도 살아서 돌아온 거였습니다. 이런 할머니의 소문이 퍼지자 방송국에서 촬영 제안도 왔습니다. 할머니, 방송 한 번만 나가시죠. 할머니 국밥 맛도 맛이지만 할머니 미담으로 소문이 자자해요. 하지만 할머니는 행주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치셨습니다. 아이고, 저리 가. 방송 타서 사람 몰리면 매일 오던 단골들은 어디서 밥 먹어. 나는 내 식구들 자리 뺏는 게 제일 싫어. 돈보다 중요한 건 오늘 배고픈 사람의 자리였습니다. 유명해지는 것보다 오늘 이곳을 찾아온 사람이 더 중요했습니다. 할머니는 딱 한 번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나는 대단한 거 한 게 없어. 그냥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걸 한 거야. 그뿐이야.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고 하셨지만 눈앞의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거.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걸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. 오늘도 새벽 4시 반, 할머니는 가마솥 앞에 서 계십니다. 세상을 다 따뜻하게 만들 순 없어도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데워주기 위해서요.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
할머니는 오늘도 국물을 한 번 더 젓습니다. 그 국물 한 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사연이 담겨 있는지 할머니는 아마 세지 않으셨을 겁니다. 이제는 압니다. 그 호통이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이제 저도 알고 싶습니다.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법을요. 할머니처럼요.